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소호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그래서 일제 식민서관, 이른바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사에 대한 왜곡을 했는데, 이른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이런 걸 만들어서 식민 지배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 연구를 하는 신치호와 박은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사, 백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사학,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사학이 이런 일본의 식민사관을 하나씩 각계격파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사의 역사를 지켜냈고요. 그리고 한글수 운동으로는 1907년에 만들었던 국문연구소가 업그레이드돼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발전했고, 잡지 한글을 만들고 지금 한글날에 전신해내는 각야날 등을 제정하는 등 한글 대중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발전하면서 한글 표준화 작업,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한글 표준화를 더 연구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편찬을 시도하는 중에 일제가 탄압을 해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내란죄로 몰아 조선어학회 사건을 발생해 강제 해산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계 활동은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교육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천주교죠. 그래서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군사조직인 의민단을 만들어서 봉오동 전투 천산리 대첩에 참여했으나 자유참변 이후 해체했고요. 개신교, 기독교죠.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많이 설립했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을 계층해서 농촌의 신흥지주, 자작농, 농촌 지식인층이 지지 기반으로 활동을 했는데, 청년, 여성, 소년, 농민운동 등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불교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사찰령 폐지운동, 이른바 일본의 사찰은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그것처럼 한국 식민화 정책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사찰 폐지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만당이라는 비밀결사 조직도 하면서 항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해 한용운 같은 독립운동가가 있죠. 그리고 대종교, 이른바 당군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했는데, 중강단, 북로군정성 등을 조직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고, 하지만 이 대종교도가 너무 강력하니까 미스의 협정이라는 걸 일본이 만들어서 대종교도를 탄압하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탄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교에서 파생된 실천적 불교인 원불교라는 게 나타나면서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를 주장하면서 종교계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 신흥 도시들, 대전, 신의주, 군산, 이런 신흥 도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8.15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길게 잡았는데,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지고요.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수립되면서 우리 민주주의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길게 잡았는데, 이렇게 두 타입으로 끊고 갈 거예요. 8.15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요 파트와 그리고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 현재 정부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복을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장투쟁의 모습인데, 자,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의 일본이 막가파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화민국, 중국도 쳐들어가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도 쳐들어가고요. 미국령 필리핀도 쳐들어가고, 네덜란드령 동인도도 쳐들어갑니다. 이러는 식으로 또 영국의 그 땅까지 쳐들어가는 이런 식의 만행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ABCD 진영대에 일본의 전투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일본이 협상을 하는데 아주 더럽게 했단 말이야. 대만이랑 우리 한국을 나의 일본 식민지로 인정해주면 나 더 이상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식민지 쳐들어가지 않을게, 이래 놓고서는 미국이 고민하는 사이 또 뒤통수를 치면서 아주 더럽게 전쟁을 수행하니까 미국이 정말 뒷박쳐가지고 야 됐어 나 너희랑 협상하네 이러면서 1945년 8월 6일과 9일날 두 방의 핵폭탄을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 핵폭탄 두 방을 맞고
항복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20일이 될 뻔했는데, 일본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하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수업 주제인 연표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결국 광복을 하죠. 그래서 1945년 9월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오면서 각각의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1945년 11월이 되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리는데,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이로 인해 1946년 1월에 신탁 통치 찬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극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6년 3월 20일 날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의 회의에 참석할 단체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결렬이 되고요. 그 사이 이승만의 정읍 발해되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암시하는 일련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자, 여기 보이죠?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의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그 국무총리가 항복에 사인하는데, 굉장히 일부러 건장한 미국 군인들을 보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그 항복 문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본이 미국에게 개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바로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맨 오른쪽은 바로 남한 서울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해방 이후 건국 준비 활동을 하는데, 일제 패망 직전 국제사회 움직임의 이른바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카얄포라고 해서 많이 외웠었죠. 그 첫 번째 회담이 되는 게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 회담인데, 최초로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한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의 장개석이 중국의 대표로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카이로 회담에 참여를 해서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인데요. 미국, 영국, 소련, 이제 중국이 빠지고 소련이 그 가담을 하면서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의 식민지 독립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영소의 회담인데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게 대외적인 상황이었다면, 대내적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냐? 바로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당, 바로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편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 등을 수행했는데, 대표적으로 건국 강령이 뭐냐? 삼균주의예요. 삼균주의. 이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고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도 잘 녹아져 있는데, 자, 민주공화국 건설하고 토지개혁, 주요 산업을 국유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의 균등화를 목표로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세력을 통합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요. 두 번째 독립운동 단체는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바로 이 조선 독립동맹은 김원봉이 만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조선의용대에서 빠져나간 다수의 사회주의 세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아닌 조선의용군을 창설해서 나중에 북한 인민군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들도 역시 민주공화정을 수립으로 목표한데, 선생님, 사회주의 세력인데 어떻게 민주공화정을 목표로 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도 여러분 봐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그러면서 말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이념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뭐냐?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이 조선 건국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몽양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해서 일제 패망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 10곳의 체계적인 조직망을 형성하면서 비밀 활동을 합니다.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면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이 몽양 여운형 굉장히 뛰어난 독립운동가이자 그 정치가인데,
지금으로 치면 팔각형, 우리 축구 게임 하다 보면 육각형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육각형 팔방미인이야. 왜? 가운데 사진 봐요. 체력도 되게 우람하고 몸도 좋고 거기다가 말도 굉장히 잘하고 게다가 아는 지식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맨 왼쪽의 사진 백 양복. 우리 패셔니스타들이 백 양복, 백바지 이런 거 소화하기 힘든데 이분은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체격까지 좋은 굉장히 팔방형 육각형 인재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여운형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방 이후에 신문사들에서 하는데 설문조사를 보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라는 챕터와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 챕터로 꾸며봤는데 자, 여운형이 압도적이야. 먼저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여운형이 33%, 이승만이 21%, 김구가 18%, 박헌영이 16%인데 그만큼 여운형이 중도 좌익의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우익과 좌익 그리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존 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라고 해서 여운형이 역시나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이 여운형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당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어요. 좌익이 왜 좌익의 이미지가 좋았냐면 자,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애국자가 대다수 포진하고 있었고 우익 계열에는 친일파가 조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사회주의자 애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빠른 국가 성장에는 사회주의가 적합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이 삥을 다 뜯어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죠. 근데 빨리 성장하려면 n분의 1 빵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사회주의 체제가 더 좋았고 그 중에 핵심 선두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여운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 여운형이 만든 조선건국동맹은 산하 조직으로 농민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농민동맹은 일제의 징용과 징병, 우리 병창기지화 정책할 때 인적 물적 수탈할 때 배웠었죠.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군사위원회는 무장봉기를 통해 일제의 후방교란을 조직할 단체로 만드는 단체가 바로 군사위원회예요. 자, 그리고 이 조선건국동맹은 조선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계를 도모하는데 자, 위에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예난 지역에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성, 서울에서 비밀 조직으로 조선건국동맹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운형이 조선 독립동맹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특사를 파견하면서 이렇게 연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1927년에서 31년에 있었던 신관에 배웠었죠. 그것처럼 좌우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른바 민족 연합 전선 구축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우 통합을 도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조선건국동맹은 좌우 통합을 통해서 독립운동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는 어떤 단체로 바뀌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계승을 하면서 세력을 재편하게 돼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각각 건국강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삼균제도를 골자로 해서 헌법을 실시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한다라는 건데 아까 방금 말했던 이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은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의 수립, 말은 민주정권의 수립이라고 했지만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여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민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자, 세 번째, 조선건국동맹의 건국강령은 각인강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한다. 즉 아까도 말했듯이 민족연합 전선 구축을 시도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각 정파, 각 정당이 있는데 따로 놀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했고 여운형이 중도 좌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왜? 억압을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 이런 억압을 받고 있던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해방을 정확하게 보면은
자, 여기 선생님이 써놨는데 해방 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8.15 광복과 건국 중인데 이 해방 전국의 뜻을 보면요. 자, 요 뜻입니다.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를 해방 전국이라 그러는데 이때 좌우 이념 대립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극심했던 시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도 좌우 대립이 별로 좋진 않죠. 근데 이때 해방 정국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해방 전국인데 8.15 광복 및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 같이 들어가요. 자, 광복의 배경을 보면 우리 민족의 끊임없이 노력한 독립운동의 결실이에요. 이른바 김원봉을 포함한 의열단, 그리고 김구를 포함한 한인애국단,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결실을 맺은 거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인데 이게 뭐냐면 연합국의 승리예요.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의 패망이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연합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해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분할이 시작이 되는데, 자, 한반도에서 소련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 분할 제안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는데 옆에 지도를 볼게요. 자,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당했죠. 그러면서 미군이 일본을 진주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도쿄만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을 접수했어요. 아까 우리 사진 봤죠? 그러면서 이른바 메가더가 GHQ를 실시해요. 이게 뭐냐면 제네럴 헤르쿼러, 이른바 군정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군정을 실시하는 건데, 자, 미국은 이제 일본을 접수했어. 그래서 일본을 이제 정리하는데 가만 보니까 소련이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이 소련은 만주국을 때려잡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정리하는 그 시간인데 소련이 빨리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소련한테 급하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38도선을 우리 기준으로 북쪽은 너가 관리를 해. 북쪽은 너가 관리하고 우리 남쪽 38도선 이남은 내가 관리를 할게 라고 하자 소련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이 버리고 간 군수물자도 획득하고 중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공내전을 하기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만주일 때도 한번 먹을 수 있나 보면서 찝적대면서 어차피 북쪽은 확보가 되었고 중국일 때도 우리 러시아, 소련이 먹을 수 있는지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오면서 북에는 결국엔 소련군이 주둔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제잔재를 다 청산합니다. 하지만 남해는 미군이 주둔하는데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일제잔재가 유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쯤 와서 보면은, 자, 판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자,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요게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세 가지의 나중에 추후에 세 가지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간의 대결이에요. 강대국 간의 대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분할과 대결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 시기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서 갈등 구조로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한반도 분할을 결국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자,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합니다. 직접 통치를 하면서 이른바 군정청을 설치해요. 미군이 실시하는 아까 말했던 GHQ, 제네럴 헤르쿼러를 똑같이 설치하고 조선 총독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한반도 남한일 때는 우리 미군이 직접 통치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너희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소련의 군정은 간접 통치를 하는데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행정권을 이양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미군정은 바로 남한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요.
민주자유주의 제도를 도입,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그냥 쑤셔 넣었다 이 말이야. 근데 반면 소련은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해요. 즉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야. 이것에서도 미군정과 소련 군정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서 세력이 조금 더 커진 건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다시 써볼게요.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선건국 준비에만 하더라도 좌우 세력을 합작해요. 그래서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안재홍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치안을 담당하면서 나름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해서 중앙과 지방을 통치해요. 그리고 식량대책위원회라는 걸 설치하는데, 왜 설치하느냐? 식량 확보를 할 목적인 거죠. 왜? 해방 이후 귀국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차 남한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식량이 필요하겠죠. 왜? 일본이 우리나라 1930, 40년대 전시동원 체제를 겪으면서 식량을 많이 수탈해 갔잖아. 그래서 미리 식량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된 사료를 보면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도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즉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즉 좌우 통합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그리고 약간 좌익의 이념도 들어가야 되니까 대중생활 확보. 이거는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들의 생활 확보를 기하는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강령이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미군이 이제 상륙한다고 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군이 이제 하지 중장, 메가더 장군의 부하인데, 이 하지 중장을 통해서 군정청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세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익 세력 중심으로 운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좌익 세력 중심에 이승만이 왜 있죠? 이승만은 우익인데 여운형이 중심으로 짜면서 그냥 이승만, 우익의 대표 주자인 이승만을 그냥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자기는 부통령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재홍은 탈퇴를 하고, 아까 조선건국 준비회에 같이 준비했던 중도 우익 안재홍은 탈퇴를 하고 김구는 아예 불참을 하는데, 이게 바로 결정적인 결함이었어요. 왜 결정적인 결함이었느냐? 자, 우익 세력이 불참을 해요. 모든 우익 세력이. 이승만도 역시나 이름만 여운형이 그냥 갖다 쓴 거지 이승만은 실제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전국 대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국 대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전국에서 실시한 소위 말하는 추인, 인정을 받아야지 지네들끼리 여운형을 중심으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작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결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인민공화국을 급하게 만들었느냐? 미군 상륙을 앞두고 한국인을 대표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만큼 지도를 다시 보면 미군이 하지 중장이 이제 오키나와에 출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군이 오면 뭔가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거고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 세력이 없고 바로 빨리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급속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으로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자치기구적인 성격을 보이려고 했으나,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우익 불참하고 전국대회가 아니었고, 거기다가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거부를 해요. 나 너 협상 테이블로 인정 안 해. 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극혐했단 말이야. 근데 이 이름 자체에서 인민이 들어가는 인민공화국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미군정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붕괴를 합니다. 붕괴 이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조선
조선인민당이라는 새로운 당으로 조선인민당으로 재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붕괴 상황까지 봤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우익 진영과 좌익 진영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우익은 미군정을 대빵으로 하고 김성수라는 사람의 한국민주당, 이승만의 독립촉상중앙협의회, 그리고 김구의 한국독립당 등이 우익 진영에 있었고 좌익 진영에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훈의 남조선 신민당 등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죠? 선생님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광복 직후 38도선 이남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좌익에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중도 좌파에는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그리고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우익의 끝에는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렇게 도표로 38도선 이남의 광복 직후 38도선 이남의 정치 지도자들을 봤고요.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상황도 혼란스러운 데다가 해방 전국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회담을 만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리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리고 실패하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다시 한번 통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좌익과 우익이 연합한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이것마저 실패해서 미국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실패하자 아예 유엔으로 이관을 하고 유엔에서 이관을 하면서 이게 또 단독 정부 수립할 것 같으니까 김구를 중심으로 다시 남북 협상을 하지만 실패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 상황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들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